자, 오늘의 메인 얘기죠. 정신 나갈 것 같은 주식시장. 이게 시장이냐? 분명히 박스권이거든요. 분명히. 위로 3,200, 아래로 3,000. 분명히 박스권. 이게 막 이렇게 폭등하는 시장도 아니고 이렇게 폭락하는 시장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정신 나갈 것 같은 시장인가? 이게 시장이냐? 하루 변동폭이 지수가 2%가 넘으면 매일매일 90% 가까이 등락을 하고 있으면 이걸 어쩌라는 건가? 게다가 최근 3일은 진짜 말이 필요 없었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진짜 이게 주식이냐. 제가 요 파란색 최근 3일입니다. 요 파란색 찍을 때 개미는 뚠뚠이라는 프로그램을 찍고 있었습니다. 찍고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알려줘요. 작가님들이. 근데 프롬프트에 글이 써지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현재 코스피 3,000 깨졌대요. 야, 녹화하고 있는데 그걸 왜 보여주는 거야? 녹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3,000 깨졌대요. 그러니까 막 즐겁게 얘기하다 사람들이 전부 몰랐거든. 아침에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아침에만 해도 보합에서 약간 밀린다 그랬더니 갑자기 작가님이 막 흔들어 주셔. 3,000 깨졌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 안 좋아지면서 텐션 다 떨어지던 그런 기적을 창출했던 하는데, 그래서 이때 막 출연자들이 막 팔아야 된다. 그 녹화 끝나고 핸드폰 보니까 형 팔았어에서부터 별게 다 왔더라고. 진짜 이게 3,000이 깨졌거든. 막강한 지지선인 3,000이 깨졌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뭐 특별 방송을 뭐 해야 돼? 뭐 이런 소리가 나오길래 일단 끝났는데 나 시장 끝나고 녹화가 끝나서 아이씨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진짜 이게 시장이냐. 그 다음날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그날이 개인이 순매수가 밀리면서, 근데 진짜 개인은 대단한 게 순매수 5천억을 했어요. 그 밀리는 와중에. 난 우리가 던진 줄 알았거든. 그 다음날 100포인트를 올렸거든. 개인이 1.9조를 팔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87포인트가 빠졌거든요. 이것도 미친 날이잖아. 개인도 샀어. 와, 야, 장난 아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샀다는 거죠? 이건 누구지? 야, 뭐 리딩방인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걸 할 수 있냐? 이거는 일부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저거 밀린 첫날 고버스 하루 대금이 1조 6천억 3천 깨졌다는 거죠. 참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냐. 3천 깨졌다고 고버스 1조 6천억, 일반 인버스는 4천억, 4배네. 코덱스 인버스는 일반인데 4천억이고 왜 2배는 1조 6천억이지? 왜 이렇게 2배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지금 봤네? 2배인 줄 알았더니 4천억인데? 왜 2배짜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 3천 깨졌다고 고버스를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고버스 샀더니 급상승. 여기서 손절했더니 또 급락. 이게 그래요. 이게 고버스라는 게 3천 깨져서 에라이 해찌다 하고 고버스 들어왔더니 눈 뜨니까 플러스 100. 어이쿠 아니구나. 이게 게다가 이날 외국인이 엄청 샀어요. 기관 외국인이 1조씩 산 날이거든요. 아니구나 하고 팔았더니 마이너스 100. 이게 진짜 이게 시장이냐는 말이 절로 나왔는데, 게다가 요즘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분명히 박스피 같긴 한데 만에 하나 이게 아래로 가면은 조금 넓어 보이거든요. 넓어 보이고, 게다가 아래로 가면 팔 수 있냐? 요거 만약에 깨졌을 때 잘 못 팔아요. 확실합니다. 왜 못 파냐? 이렇게 그리면은 저렇게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 기영이 그리는 형들은 또 분명히 이런 거 그리고 있거든요. 제가 안 봐도 확실합니다. 이미 저 그림 저한테 보낸 분도 있어요. 안 봐도. 우리는 또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줄자를 내서 이렇게 미묘하게 그본 다음에 딱 그러니까 여기 3천 깰 때도 못 파는 거야. 왜냐?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지지선 아니냐? 왜? 저게 또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교과서에 나와요. 무슨 상승 깃발령. 그래서 분명히 박스권이 깨진 것 같지만 오구이에서 밟고 간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속이려고 그래. 어디 감히. 나는 알고 있지. 나를 속여서 밀린 다음에 불꽃같이 올리려는 너희의 계략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교과서에서 배웠다 이거야. 그래서 분명히 3천이 깨지면은 조금 뭐 정리하고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아니야. 이거 분명히 큰 원대한 꿈이 있는 거대 손들의 계략이다. 깨진 다음에 여기서 간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그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못 팝니다. 물론 여러분들 너무 그건 생각하면 안 돼요. 저거 깃발을 조금만 각도를 바꾸시면 하락 깃발입니다. 기영이라는 거는 공룡이 아니면 기영이가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손을 들는데 기영이가 가끔 땀나서 이렇게 내릴 때도 있거든. 그럼 내려가는 거거든요. 조금만 각도를 바꾸면 하락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뭘 갖다 대도 뭐 되긴 하는데 뭐 기영이라는 게 그런 테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시는 분들은 깨진 다음에 여기까지 버팁니다. 여기까지 버텨서 깨졌다. 그럼 팔 수 있냐? 아니죠. 왜냐? 여기가 전고점이거든. 또 여기까지 버텨요. 사실은 여기까지 버티면 이미 나는 사실은 정신이 나갈 것 같고 온미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부터는 던지는 게 의미가 없죠. 날씨 모르겠다. 언젠가 오겠지 뭐. 이거 뭐 언제 오는 거 아니야? 10년 기다리면 됩니까? 이런 글이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못 파는 데도 이유가 있고 못 사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그 이유에 취하시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게다가 최근 3일 같은 경우에 첫날 엄청난 하락이 온 날 있잖아요. 첫날 이렇게 막 쫙 빠졌을 때 미국채가 이랬거든요. 가격이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그래도 오르고 있었고
또 중국발 악재가 있었어요. 그때 뭐 중국에서 무슨 뭐 거래세를 올린다는 둥, 뭐 중국에서 유동성을 줄인다는 둥, 뭐 중국발 악재가 있고 미국 금리가 올려서 밀린다. 그래, 알겠어. 그리고 막강한 지진선 3천이 붕괴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곧버스 때가 왔죠. 근데 그날 밤에 저도 이 노래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무슨 얘기를 했냐. 미국 제롬 파월 의장이 당장 미국 금리 인상 없다. 없겠지. 알고 있었잖아. 채권 매입 현수준 지속하겠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나? 근데 이걸 얘기를 하고 파월 의장이 뭐 당연한 소리 했어요. 하반기 경기 전망은 개선되겠지만 그래도 한동안 부양을 하겠다. 이거 당연히 알잖아. 이 당연히 아는 소리를 했는데 갑자기 연준 의장님이 부양을 하겠다며 100포인트를 올려. 외국인 순매수 1조, 기관 순매수 1조. 게다가 모양도 봐요. 파란색을 장악하면서 위로 올리잖아.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 교과서에 있는 상승 장악형 교과서에 나오잖아. 이걸 안 살 수가 있나? 이걸 어떻게 참냐? 외국인이 1조를 샀어요. 기관이 1조를 사고 2조를 사면서 저걸 저렇게 들려올려서 3.5포인트 고가로 끝내놨는데 드디어 왔구나. 걸렸다. 한번 밀려온 거에서 드디어 불꽃처럼 들어올기 때문에 드디어 왔구나라고 샀는데 그날 밤. 야,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그날 밤에 이렇게 자주 나와. 그날 밤 미국 7년 국채 만기 입찰이 있었어요. 가격 및 수요가 부진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금리가 좀 오를 것 같으니까 7년 만기 국채 입찰이 들어오는데 입찰이 좀 적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청약이 좀 적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미국채 금리가 아까 우리가 본 거는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봤는데 정말 폭풍처럼 오르면서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세계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갔는데 1.6%를 넘겨가면서 어머나 세상에 하고 빠지니까 갑자기 어제는 분명히 연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리가 오르는 걸 보니까 단 하루 만에 사람들이 연준을 못 믿겠다. 아니 뭐 조울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는 믿겠다. 아니 그거 조금 올랐다고 금리 메이크 올랐다고 뭐 온갖 애널리스트들이 연준이 못 믿겠다. 저렇게 금리가 오르는 거 보니까 분명히 무슨 행동을 할 것이다. 갑자기 뭐 이런 내용을 뭐 얘기를 하면서 어제 1조 산 외국인들은 뭐야? 그 다음날 2.8조를 팔았어. 이게 사상 최대 순매도입니다. 역사상 최대 팔았어요. 아니 어제 1조 사더니 얘네도 조울증 있나? 그 다음날 마이너스 2.8조. 히스토리컬 하이만큼 팔고 기관도 어제 1조 사더니 그 다음날 1조 팔고 우리가 다 받았어요. 3.8조. 지금 만약에 월요일이 빨간 날이죠. 화요일날 장을 열었는데요.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3.8조를 담았거든요. 형들이. 지금 4조를 샀어요. 지금 무조건 올라야 돼요. 안 오르고 만약에 하면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2.8조 판 거는 사상 최대 순매도고요. 개인이 3.7조를 산 거는 역대 3위입니다. 근데 이게 놀랄 필요가 없는 게 요즘에 유동성이 좋아서 그런지 코스피 랭킹 아니면 우리가 위로 긁어서 그런지 역대 순매도 1위에서 8위까지가 모조리 최근 1년이에요. 외국인이 얼마나 집어던졌다면 안 되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긁었는지 알 수 있겠죠. 역대 순매도 1위에서 8위까지가 20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전부 최근이에요. 최근 1년 내에 모두 다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외국인 걸 뺏어왔다고 할 수도 있고 물론 뭐 뉴스는 이런 게 있죠. 저희 밀린 이유가 MSCI 지수가 분기 리밸런싱을 적용했다. 7천 원 그래서 나왔다. 미국 금리가 올라서 뭐 금리를 눈치 보는 중이다. 이런 뉴스가 쭉 있긴 하지만 이 와중에 돈을 번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었냐? 우리가 주식에 눈이 팔려 있지만 원달러가 얼마가 올랐냐? 16원이 올랐어요. 1.5%. 연초 대비하면은 4%가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자산 배분을 했다. 그러면 연초 대비해서 달러에서 4%가 났고요. 코스피도 사실은 연초 대비하면 올랐어요. 2%. 그럼 두 개 합치면 대충 뭐 4%, 2%, 뭐 이렇게 그냥 더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양쪽으로 다 수익률이 났죠. 만약 내가 코스피 고점에서 물렸다. 3,200에서 물렸다. 그러면 6% 깨졌거든요. 근데 달러를 들고 있었으면 4%는 퉁을 칠 수 있었죠. 어느 정도는 퉁을 칠 수 있었기 때문에 올 1월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간 다음에 배분의 효과, 자산 배분의 효과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난 게 올 1분기였고 만약에 S&P 주식으로 들고 있어서 깨졌다? S&P 들고 있는 분들은 거의 안 깨졌어요.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달러가 4% 나는데 S&P가 고점 대비 빠진 게 3%예요. 연초부터 들고 있으면 무조건 먹었죠. 연초부터는 S&P도 올랐어요. 3%. 두 개가 올랐기 때문에 자산 배분이라는 게 정말 극적인 효과가 나오는 그런 폭락장에서도 효과를 발휘하지만은 요 정도만 움직여도 상당히 해준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분을 조금 상하게 하는 건 이해합니다. 저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100% 이해하는데 우리 연기금 형들이 무려 40일째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40일 동안 죽어라 파니까 이유는 알죠?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추고 여기도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이는 어떤 그런 전략에 의해서 차근차근 정해진 수준을 밟는 거고 우리 자산을 담당하니까 수익률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 일을 처리하는 거는 100% 이해를 하는데 40일 연속으로 그렇게 몰아쳐서 최근 두 달에 우리가 거의 27조를 가져왔어요. 연기금이 한 13조를 팔았는데
게다가 또 연기금이 들고 있는 것 중에서 쉽게 팔 수 있는 걸 팔아야 되니까 주로 대형주 위주로 팔았어요. 문제는 개인이 대형주 위주로 샀죠. 그래서 우리한테 다 물량을 주니까 드는 걱정 중에 하나가 이런 걱정을 하죠. 이러다가 야 이거 트라우마 생기면, 이거 옛날에 말씀드려요. 이거 10년이거든요. 한번 트라우마 오면 다시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에요. 여기 한번 팍 떨어지면은 관심 갖는데 10년 걸립니다. 리만 때 팍 떨어지면은 10년 걸려요. 10년도 더 걸려요. 한 12년 걸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셔도. 언제까지라고 애널리스트 형들의 의견을 보니까 5월에서 6월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개미들이 화를 내죠. 천천히 합시다. 좀 천천히 하면 되지. 그래서 좀 복지부 장관님이 엊그제 나와서 리밸런싱을 너무 좀 과격하게 하는 거를 검토하겠다. 하긴 해야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대놓고 묶어놓고 때리는 거를 조금 이렇게 하는 걸로 조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거 얘기해봐야 괜히 좀 치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모 홍철 형이 이런 코인을 되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코인이 1년 내 최악의 한 주가 됐네요. 야,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해. 나 볼 때마다 깜짝 놀래. 전 이걸 먼저 듣고 가격을 보는 거잖아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얼마나 빠졌나 봤더니 코인은 원래 이렇게 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니까 앞으로도 뭐 쭉쭉 갈 거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확실히 변동성 하나 끝내준다. 6,500만 원 온 다음에 5천만 원으로 30%가 왔다 갔다 하니까, 물론 왔다 갔다 한 이유는 옐러 누나가 뭐 극도로 비효율적이다, 매우 투기적이다. 중앙은행 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내재 가치 없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통화, 디지털 화폐를 사용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게이츠 형이 또 말씀하신 것도 있죠. 머스크 형처럼 돈이 많지 않으면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마라. 머스크 형이 세계 1위에서 2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1, 2위 아니면 사지 말라. 게이츠 형도 간당한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건 잡다한 내용이고, 문제는 우리나라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채권 금리입니다. 아래로 오르는 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는 건데, 보시면은 갑자기 점프해서 여기 있어요. 금리가 2%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온 상황인데, 지금 금리에 대해서 악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4차 재난지원금이 다음 주 발표 예정입니다. 19.5조, 20조 얘기하죠. 게다가 4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차도 가능하다고 하죠. 전국민 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 되면은 재난지원금이 얼마만큼 나온 거냐면 2020년에 1차 14조, 2차 7.8조, 3차 9.3조, 4차 예정이죠. 대충 20조. 이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고, 이건 그러면은 돈이 당연히 채권을 발행하죠. 적자 국채를 얘기 많이 하죠. 적자지만 채권을,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하는데, 문제는 2020년에 우리가 얼마를 충당을 했냐? 코로나 때문에 66조를 충당했어요. 추경으로 1차, 2차, 3차, 4차라면서 11조, 12조, 35조, 7조에서 금융위기 당시 2009년 금융위기 때 30조 조금 안 했습니다. 그 2배를 했죠. 작년에 추경을 2배를 찍었는데 지금 3월 초에도 추경을 또 해야죠. 4차 저걸 지원을 하려면은 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뭐 당연하겠지만은 저렇게 추경을 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은 채권 금리의 상승률이죠. 채권을 많이 찍으니까 1%만 줘도 옛날에 됐는데, 물량이 많으면 뭐 2%, 3% 달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예전에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작년에 어떻게 됐었냐? 국고채 발행량이. 이게 국고채 발행량입니다. 지금 요렇게 거의 10년간 100조였죠. 10년간 100조였는데 작년에 174조로 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돈을 뿌렸잖아요.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뿌리니까 국고채 발행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70조가 늘어났는데, 계획은 얼마였냐? 계획은 100조였어요. 원래 100조 정도. 원래는 그냥 그 수준,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아마 100조에서 103조 사이였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170조가 됐는데, 그럼 올해는 계획이 얼마냐? 2021년도 176조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지원금도 더하고 몇십 조짜리, 20조짜리가 뭐가 필요하고 하니까 그걸로 잘 안 될 것 같죠. 계획은 그렇지만. 그래서 아마 200조 이상으로 갈 것 같아요. 느낌에. 사람들이 전망하는 거에. 지금 뭐 4차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을 해야 되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채 발행량이 2021년은 주황색으로 갑니다. 여기서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돼서 아마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크게 오르는데, 만약에 저렇게 국채 발행량이 2배로 오르면은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권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되고,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뭐 요즘도 채권 금리 상승해서 가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한국은행 총재님 입장에서는 야, 금리를 좀 낮춰야겠는데, 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땅하지가 않거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아니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인하한다의 기준금리는 뒤가 아니라 만기로 치면은 여기입니다. 한국은 여기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를 꽉 잡고 있거든요. 지금 0.5%죠. 0.5로 꽉 잡고 있는데, 문제는 뒤에 있는 이 금리는 시장이 결정을 해요.
한국은행이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뒤는 시장이 움직이고 앞에를 꽉 잡고 있다고 보면 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해서 앞에 금리를 꽉 잡고 있어도 국채금리 발행이 많으니까 이 뒤에 있는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거죠. 긴만기 채권의 금리가 쭉쭉쭉 상승을 하니까 상승을 하면은 이게 만약에 2%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가정을 해서 뭐 5%로 갔다. 그럼 이자 비용이 엄청나겠죠. 200조거든요. 채권 발행량이. 200조면은 이자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이 커지니까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들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볼 때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국고채권을 직접 매입하라. 놀라운 일입니다. 국고채권을. 한마디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정부로부터 국고채권을 직접 매입하라. 이게 양적 완화가 아니냐? 양적 완화는 약간 달라요. 양적 완화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한 걸 시중은행이 갖고 있잖아요. 이걸 사주죠. 은행에 있는 걸 사주는 게 양적 완화고 가계로 요즘에 재정정책은 정부가 가계로 돈을 뿌리죠. 정부가 은행으로 가면은 옛날에 양적 완화가 돼서 자산 가격만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안 올랐는데 정부가 가계에 돈을 뿌리니까 인플레이션은 올지 안 올지 사실 아무도 모르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미국도 해본 적이 없죠. 저렇게 직접적으로 포켓에 돈을 꽂아주는 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뭐 금리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 말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중앙은행이 정부에 직접적으로 여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돈을 일로 주고 채권을 일로 주는 거잖아요. 정부 채권을 직매입하라는 건 양적 완화는 이건데 직접 하라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직접 하면 정부나 중앙은행이나 돈을 찍어서 주는 거죠. 물론 양쪽 하나도 비슷하게 하지만 은행을 껴서 가는데 이건 돈을 찍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화폐의 이 중앙은행장 입장에서는 하기 힘들죠. 국고채 직매입 정보를 사는 거는 부채의 화폐화 우려가 있다. 정말 뭐 MMT처럼 돈을 찍어서 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본 길이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게 물론 양쪽 하나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은 그래도 선진국들이 먼저 해봤는데 정말로 가도 되는 길인지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부채 화폐화 우려를 걱정하는 거고 대신에 금리가 저렇게 오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직매입은 어렵지만 유통시장에서 사죠. 마치 약쪽. 근데 유통시장에서 사는 거는 원래 했어요. 한국은행이 어떤 국고채 만기 조절이나 아니면 금리 조절을 위해서 유통시장에서 너무 뭐 양이 적거나 양이 많은 채권을 사는 거는 원래 하던 행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게 상반기에 최대 7조의 국채를 매입하겠다. 국채를 사서 채권을 사서 채권의 가격을 올리는 금리를 낮추겠다는 거죠. 국가한테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발표했어요. 원래 하는 겁니다. 원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재부가 한국은행 총재님을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이택상주를 하자. 이택상주. 두 개의 연못을 서로 물을 연결해 물을 대면 결코 마르지 않는다. 기재부의 연못과 한국은행의 연못을 대면 결코 마르지 않는다. 그쵸? 마르진 않겠죠. 여기는 거의 바다잖아. 하여튼 거의 하여튼 이택상조라는 게 그런 저도 처음 들은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결코 물을 마르지 않는 그리고 기재부가 국채관리 전략을 이제 새로 짜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공격적인 거를 선진국 해보지 않은 거를 먼저 하기는 나라 경제 규모상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면 힘들죠.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 있죠. 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옛날에 나왔던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원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걸 제도화를 검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원 주체가 만약에 정말로 한국은행이 직매입하는 돈으로 재원 주체가 되면은 아마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요즘에 금리는 미국은 연준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지금 정말로 전면에 나서는 때가 다시 오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양적 완화하고 테이퍼링이 있을 때 사실은 미국 S&P의 위치를 보면은 2013년 5월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테이퍼링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고 긴축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큰 영향을 못 미쳤어요. 왜냐하면 그다음부터 경기가 회복됐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미국이니까. 물론 유럽은 옆으로 계속 기었지만 미국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성장을 하면서 양적 완화 테이퍼링은 정말 짧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코스피 흔들리는 것도 짧게 영향을 미치고 원래 긴축이라는 건 그러는 거니까 흔들리긴 하지만은 결국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 쭉쭉쭉 올라가서 4초 5초 되기를 강력히 바라는데 아마 뭐 역사를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은 아무래도 저런 정책적 리스크가 현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이 지난 우리가 자고 있었을 때 통과가 됐습니다. 219대 212로 하원을 통과했는데 미국은 민주당 A당이 221석이고 공화당이 211석이에요. 아슬아슬하게 이겼지만 한 명이 이탈해서 통과를 했거든요.
상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원이 재밌어요. 50대 50이거든요. 한 명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탈하면 안 돼. 야, 이거 이탈하면 끔찍합니다. 50대 50에 캐스팅 보트가 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51대 50이에요. 이거 한 명만 그 이상한 마음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꼭 통과하기를, 내 돈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꼭 통과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고, 물론 이게 저것도 있어요. 미국도 최저임금 인상 안 하고 같이 뭐 통과하자 그러던데 아마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은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아마 이게 만약에 무사히 통과된다 그러면 또 호재로 받아들일 거고, 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큰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